소개받은 이기우라고 합니다. 제가 첫 공무원 생활 4년은 마산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는 공무원 생활 한 34년 정도 됐는데 그 이후는 주로 서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허남수 학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경남 창원의 출신이고 55년생입니다. 저도 나이가 꽤 됩니다. 70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대학생들은 아마 저희 누님이나 형님, 둘째 누님 이 정도 될 거예요. 큰 누님 되시는 분도 있고 형님 이렇습니다. 저 77년에 이제 행정고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에서 해군 장교로서 3년 근무하면서 국방의 임무도 충실히 수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해병대에서도 1년 근무하고 또 해군에서도 근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좀 근무하고 주로 상공부에서 주로 거의 30년 가까이 상공부에서 근무하고 외교부에서 러시아 상무관도 좀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저는 나이가 들면 노쇠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계속 쓰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머리를 많이 쓰면 치매 안 걸립니다. 머리 안 쓰면 치매 빨리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누님, 형님들은 아마 치매 절대 안 걸리실 겁니다. 치매 걸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로 하면 우리 장모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면 치매 절대 안 걸립니다. 저는 사실 방송통신대학 중문과를 졸업하고 또 일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데 그 외에도 저도 63시지만 예를 들면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도 다니고 또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도 다니고 또 이제 각종 문화 행사 있으면 그 강의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기억하려고 예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치매 안 걸리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머리는 안 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쓰면 금방 펴야 됩니다. 자꾸 쓰셔야 됩니다. 잘 안 되면 생일도 기억하고 손자 생일도 기억하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로 저는 그 경제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제가 사실 평생 제가 34년 공무원 생활했는데 평생을 경제 업무만 했습니다. 경제 업무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재미없는 일이다,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순으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경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발전했는데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럼 그렇게 경제 발전을 시킨 주인공이 누구인가? 여기 주인공은 여기 계신 형님들과 누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문제도 잠시 보고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국민복지 수준이 더 높아지려고 하면 어떤 난제들이 있는가? 그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먹고 자고 입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경제라고 그러면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활동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공부를 할 것인가, 데이트를 할 것인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장사를 할 것인가, 농사를 지으면 고추 농사를 할 건가, 배추 농사를 할 건가 다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다 계신 분들이 다 경제활동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치매 예방을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고생을 덜 시킬 것인가 아니면 막 술이나 먹고 놀면서 그냥 지내다가 머리가 팅해지면 그냥 자식들 괴롭히면서 살 건가 이런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한 문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또 정치도 할 수가 있고 문화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우리 옛날 10년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 누님 형님들이 이런 좋은 데 와가지고 앉아서 강의도 듣고 또 이렇게 추천권도 해가지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저도 아까 63세라고 그랬는데 형님 누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 때도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뭐 굶으면서 학교 다니고 하루에 2끼 먹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도 무밥 먹고 다니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뭐 저 어릴 때 뭐 무밥, 콩나물밥, 뭐 감자밥, 고구마밥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일 맛없는 게 무밥이에요. 무는 누르면 물어보신 분 알겠죠? 누르면 뭐 숭늉 막 써서 못 먹습니다. 정말 맛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콩나물밥은 괜찮습니다. 콩나물밥 먹어보면 괜찮습니다. 무밥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다 그렇게 컸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제대로 해결돼야만 문화활동도 하고 지금처럼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문권 추첨하면서 국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각종 활동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활동, 예술활동 다 높아집니다. 이게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다른 활동 예를 들면 체육, 국방 이런 것도 경제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이 제목을 세계 7위의 대한민국 경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정도 됩니다. 대단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어릴 때 밥만 먹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여행 가고 교육받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좋은 음식 먹고 이래 전부 불행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정말 불행해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정말 밥만 먹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발전하면 다른 모든 사회활동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올림픽 경기대회를 하면 우리나라가 보통 7위, 8위, 9위 이렇게 합니다. 한동안에 옛날에는 5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되게 그렇게 합니다.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동계올림픽도 제 생각은 아마 7, 8, 9위 중에 하나 할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한 7위 정도 됩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그렇고 경제 전체 규모는 10위권 정도 됩니다. 무역 수준은 그보다 좀 높아가지고 뭐랄까라는데 원래는 수출이 잘 돼가지고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6번째 뭘 해도 될까요?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 일본, 미국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도 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돌풍만한 나라가 우리나라는 남한은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70%는 전부 산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살 수 있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은 그중 30% 3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그 강활한 대지가 우리나라의 미국은 한 50배 정도 됩니다. 그런 나라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항상 자부심과 국방력도 우리나라가 뭐 북한에 비해서는 좀 모자라지만은 우리나라가 국방력도 6위, 7위 됩니다. 세계 6위, 7위 됩니다. 근데 국방력은 1등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지고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1등이 안 되면 정말 이게 국방력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1등이 돼야 되고 국방력은 1등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뭐 전 세계를 거의 휘젓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경제 수준이 발달하면 인간의 모든 활동이 같이 간다는 것.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다른 활동이 다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세계 7위의 경제국가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저희가 55년생인데 제가 61년도에 초등학교 들어 67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때는 미군이 준 옥수수 가루, 깡냉이 가루 이런 당근들 다 받아먹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가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자기를 가져오라고 그래. 보자기를 2개를 가져오라고 그래. 가니까 옥수수 가루 하나, 우유가루 하나 이렇게 분유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뭐 가다가 어떻게 먹을지 모르니까 되게 보면 그 우유는 구하면 푹 삶으면 떡처럼 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못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머니 끓여줬어요. 그 다음에는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빵을 내가줬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다 얻어먹었습니다. 다 미국이 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원조 일체 안 받고 있고 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해외 원조를 하고 있는 그런 거대 국가가 큰 나라가 됐습니다. 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한 29,000불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50달러 정도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못 사는 나라가 말리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고 거의 말리라는 이름만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중앙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쪽에 말리라는 나라인데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못 산다고 하는 필리핀은 지금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소득이 됩니다.
필리핀은 그 당시에 우리보다 2배, 3배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초반에 박정희 정권이 탄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어. 원래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워낙 이렇게 후진 상태니까 국가에서 직접 경제를 키우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경제가 뭔지도 모를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준 사람이 물론 미국이 주동이 됐지만 실질적 실무 계획은 필리핀 사람이 수립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필리핀이 잘 살았습니다. 6.25 때 필리핀은 우리나라 원조해줬습니다. 또한 필리핀에 서울에 가보신 분 아니 장충체육관이라는 거 뭐 기밀 박치기 하는 거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할 때 다 장충체육관에 있었는데 그 장충체육관도 필리핀 사람이 지어줬습니다. 여의도에 옛날에 우리나라 유일한 비행장이 여의도 비행장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여의도 비행장이었고 여의도 비행장이 김포로 갔다 김포에서 지금은 인천으로 가는 그런 비행장인데 그때는 여의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여의도 비행장도 필리핀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광화문에 가면 경제기업은 건물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 데 옮겨갔어요. 지금은 미 대사관 건물이 있어요. 미 대사관 건물 가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상동의 건물을 딱 지었어요. 미국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하나 짓고 똑같은 거 하나 지었어요. 하나는 미국 대사관으로 쓰고 그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기업은 건물로 썼어요. 그런데 그것도 필리핀 사람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60년 초반에만 하더라도 수준도 낮고 못 살았는데 50년 후에 지금은 아까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그게 덧붙여서 체육이나 국방이나 문화나 예술 거의 다 7, 8, 9위 정도 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약 5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60년대, 70년대는 저축 수준이 35%에 갔습니다. 3분의 1 이상을 저축한 나라입니다. 저축이 되어야만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외국에서 공장 기계도 사들여오고 기술자도 들여오고 기술도 들여오고 이러니까 도로도 났고 철도도 났고 항만도 만들고 공장도 짓고 이래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소위 말해서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저축률이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2%, 3%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서기에 바빠가지고 이번에 추석 때 해외에 나간 게 김포,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간 가면 17만이 나갔습니다. 하루에. 대단한 아저씨. 해외에 나가서 돈 다 쓰고 들어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국내에 서지면 다시 돈이 돌아가지고 다 같이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관광자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처음에 60년대 할 때는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섬유 산업을 했습니다. 여기 뭐 누님들 봉제공장 다니고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실을 뽑아가지고 배를 짜고 근데 옷을 만드는 게 처음에 경제개발 단계에는 초기에는 그걸 주로 했습니다. 주로 여기는 한일합성도 다 그런 류의 공장이었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이쪽에 있는 수출 자유주의도 되게 봉제 공장이 많았습니다. 북한에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업체도 봉제 공장 많습니다. 쉽게 하면 바느질하는 겁니다. 아니면 신발에 고무줄 붙여가지고 손으로 붙이는 거 이런 거 초창기에 다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거는 가발. 어릴 때 가발 머리 파신 거 기억납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도 머리 팔고 이랬어요. 다 가발을 붙여가지고 가발을 한 가닥 손으로 깨매가지고 그걸 해외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렇게 경제개발 초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70년대 중반이 되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경제개발에 한계가 있고 다른 나라가 그걸 쉽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재봉틀짓 하는 거 조금만 배우면 누구든지 다 하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시한 거 가지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70년대 중반에 중화학공업화를 했습니다. 중화학공업화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유가 있는데 국방상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폭탄 만들려면 화학산업 발전을 하면 못 만듭니다. 또 군대에서 장비가 움직이려면 석유가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탱크 만들려면 철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0대 중반부터 중화공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창원의 공단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창원공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7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탱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군용 장갑차라든지 창원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낮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만들어가 밤에 이제 움직이니까 모르는데 이와 같은 중화공업화가 70년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시작하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70년대 위에 보셨지 포항제철에서 철강공장 한동안에 포항제철은 전 세계에서 제철 생산량이 제일 많은 공장이었어요. 지금은 중국 회사가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 합쳐도 중국 따라가 힘들 정도로 중국이 많이 생산합니다. 그 외에 창원공단, 울산공단은 화학단지입니다. 울산공단, 창원은 정말 다행인 게 울산 화학단지는 공해 물질이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화학단지는 다 그렇습니다. 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폭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창원의 경우에는 제철 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철을 가져가지고 가공하는 산업이 주로입니다. 그것도 주로 무기 관련, 군수 산업 관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70대 중반에 중화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됐습니다. 여기에 연세가 좀 드신 형님들은 아시겠지만 70대 중반까지는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70대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남한에는 자연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자연자원이 많습니다. 자연자원 개발을 못하니까 전부 중국에 다 팔아먹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자원 중에 하나인 수산자원, 그러니까 소위 이복권, 물고기 잡는 권리도 중국에 팔아먹어가지고 지금 뭐 북한이 어부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북한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선도 작습니다. 장비도 안 좋습니다. 근데 연안 어장을 중국에 다 팔아먹으니까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선들이 고장이 나거나 표류를 해가지고 뭐 일본에 리히 갔다 해내, 일본에 리히 갔다 해내 표류를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70대 중반에 중화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공업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히 빠르게 고속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60년대 중반인데 한 40년 만에 세계적인 공업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보통 뭐 다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산업혁명이 영국이 176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1760년대 계산하면 지금 350년 전입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은 1880년대에 여기 태어난 분 아무도 안 계시죠? 1880년에 이미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놀랬죠? 그 당시 이미 지하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놓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대학을 갈 때 73년에 갔는데 지하철 한참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기억으로 아마 75년도에 처음으로 지하철 1975년 만들어졌는데 그보다 이미 100년 전에 영국은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은 장기간에 걸쳐서 산업화가 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반이 올랐었는데 우리나라는 40년, 50년 만에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쉬운 단점은 얘가 이 교통 문제입니다. 이 교통 문제, 자동차를 갖기 시작한 게 1985년 정도부터 자동차를 갖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사이에도 거의 모든 국민들이 거의 뭐 두 집에 한 집 걸러가지고 자동차를 다 가지니까 뭐 도로 문제, 주차장 문제, 엉망진창인 거예요. 일본만 하더라도 천천히 자동차를 갖기 시작했어요. 1920년대부터 천천히 자동차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차고 정명제라고 해가지고 차고가 없으면 자동차를 못 사게 만들었어요. 그게 가능한 우리는 단기간 내에 발전하니까 지금 차고 정명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부숴버리고 새로 살아야 됩니까? 그럼 차고 있는 사람 못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계속해서 잘 살아야 되는가 보다. 오늘보다 내일 잘 살고 1년 전보다가 1년 사이에 옛날에 경제가 10%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보다 10%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막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50년 동안 급속하게 발전해서 지금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누님, 형님들 제일 잘, 옛날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 제일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가득 찬 나라예요. 전부 불만해요. 어떻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재벌이 돼야 되는데 재벌을 안 만들어서 나라가 잘못됐다고 되게 그렇게 이해를 안 하면 참 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 10% 정도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1973년도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1979년도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함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급속하게 둔화됐습니다. 4% 5% 성장하다가 지금은 3% 성장하면 많이 성장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3%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3%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은 1979년도에 등소평이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게 등소평이 경제를 개방을 했습니다. 소위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지만 경제제도는 우리하고 시장 경제하고 똑같습니다. 중국 뗀놈들 장사 속이 뻔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지금 79년도부터 한 4년 전까지는 10%, 13%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국민소득이 우리가 아까 29,000불 정도 되는데 한 10년대 79년도에는 뭐 100불, 200불 이렇게밖에 못 했어요. 지금 한 8,000불 넘어갑니다. 8,000불에다 13억 5천 곱하면 여기 나오죠. 11조 달러. 중국은 경제 규모가 1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경제 규모가 1조 4천억 달러. 전 세계 경제 규모는 90조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역시 세계 경제는 미국이 제일 큽니다. 18조 달러입니다. 이미 중국의 미국의 한 70%, 3분의 2 정도 따라왔어요. 앞으로 10년 후 정도 되면 미국을 앞설 겁니다. 경제력이 앞서면 어떻게 된다 했죠? 모든 분야가 같이 갑니다. 국방력, 아까 외교력, 체육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방력을 강화하면 중국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는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강대국은 힘센 자는 옆에 있으면 약자한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역사를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취급하고 그 식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산업 발전, 경제 발전을 급속도로 해서 다른 국방력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본 이야기 이런 거 일본이 사실 산업화를 한 게 성공한 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전쟁이 일본을 살려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상 수송, 공중 운송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서 다 물자를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 전쟁을 우리나라 6.25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돈은 미국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다가 67년도부터 65년도부터 73년도까지 월남전에서도 또 전쟁 특수, 두 개의 전쟁 특수 때문에 일본은 발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자유무역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보호무역, 좋게 미국 사람들은 보호무역을 좋게가 보호무역이라는 거라고 저거는 공정무역이랍니다. 사실상 보호무역, 관리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국이 경제가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는 40% 정도가 전 세계 경제의 40% 정도가 미국 경제였습니다. 지금은 저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90조 정도 되는데 90조에 18% 정도, 한 20% 정도 됩니다. 전 세계 경제에 그래도 미국이 20% 정도 차지, 옛날에는 40%까지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이 그와 같이 미국이 그렇게 경제력이 크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그 두 가지 요소가 전쟁 특수와 자유무역이 일본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동 특수하고 월남전 특수 때문에 발전했습니다. 그 외에 덧붙인다면 일부 파독 강부, 파독 간호원 이분들도 돈을 엄청 벌여가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포항제철 만들 때는 파독 간호원들
파독 간호원들이 월급을 받고 강부들 월급을 받아. 원래 포항제철 만들 때는 일본 돈을 빌려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안 주겠다. 한국 제철소 만들면 금방 우리 따라올 테니까 안 빌려주겠다고 독일 자금으로 했습니다. 독일 장비, 독일 자금으로 하고 일본은 장비는 일본 걸 사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독일에서 뭐란가 너그 파독 강부 간호원들 월급 받으면 가져가지 말고 여기다 그냥 그걸로 갚아라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북한이 지금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 돈 주면 다 공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산당에서 돈을 조금씩 줍니다. 근로자들한테. 어쨌든 간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전쟁 특수의 효과를 많이 보고 파독간호원, 파독강부 때문에 경제발전의 원동이 됐고 또 월남전에서 고생하신 여기 월남전 갔다 오신 형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누님들의 오빠나 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 고마움은 우리가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29,000달러 정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요즘 최근에 환율이 좀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되면 우리나라가 3만 달러 돌파할 겁니다. 3만 달러 돌파하면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 국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는 7번째 국가입니다. 7번째 시장 경제 규모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12에서 13위 정도 됩니다. 1조 4천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는 지금 7위이고 앞으로 1년, 2년 후면 세계 7위, 여전히 7위를 할 겁니다.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7위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형님하고 누님 덕분입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경제발전에는 무언가의 경제발전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경제발전의 요소는 보통 이렇게 4개 써놨지만 자원이 많아야 돼요. 영국의 경우는 산업혁명이 날 때 영국은 석탄하고 철강석이 엄청 많이 났어요. 자원이 있어야 되고 뭐 석탄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등등등 자연자원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그게 보통 옛날에는 생산의 3대 요소, 생산의 3대 요소는 요즘에는 거기다 기술이 대단히 중요해요. 기술은 머리에 든 겁니다.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비행기 조립 다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조립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원 나오고 박사도 비행기 조립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들은 늘 조립하니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기술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초기에 핸드폰 만들 때 우리나라 노키아가 여기에 수출 자유주의 노키아 공장이 있습니다. 초창기 핸드폰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놀림도 섬세하고 머리도 좋고 지식도 많고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조립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하나도 안 만듭니다.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다 만들어요. 설계하고 부품 만드는 거 우리가 다 만드는데 조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없을까요? 우리나라 인건비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못 팔아먹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아이폰 주로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다 만듭니다. 다 그렇습니다. 임금이 싸니까요. 그래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여러 가지 국내 경제에서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몸에 체화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비행기 조립 다 합니다. 시키면 조립합니다. 우리나라 박사기도 하는 사람도 비행기 조립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몸의 기술이라는 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국민 수준이 올라가면 지식 수준이 일상화되면 과학적 사고가 일상화되면 그렇게 가능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술력도 세계 7위, 8위 됩니다. 경제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아직 미국에 비해서는 모자라지만 우리나라도 기술력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 자원을 캐고 또 자본을 만들고 있고 자본이라는 것은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라는 것은 도로, 항만, 뭐 인간이 만든 뭐 구축물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공장 기계, 공장 건물, 집에 있는 집, 건축물 이런 것도 자본입니다. 자본.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겁니다. 집에 있는 돈은 자본 아닙니다. 그 돈을 이용해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 그걸 활용을 해야만 이 자본이 많아요.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 경제가 발전하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술은 모두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는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0년, 50년 동안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 계신 누님 형님들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똑똑한 누님 형님들이 또 똑똑한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똑똑하니까 우리 경제가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의 경우에는 6.25 전쟁 직후 60년대에 우리보다 3배, 4배 잘 살았는데 공항도 지어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하고 있죠? 2,000불, 3,000불밖에 3,000불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매일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라는 사람이 마약 팔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적석에서 총살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권 문제가 과거에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누님, 형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저도 좀 나이가, 저도 60세시니까 저도 기여를 조금 했습니다. 많이 했지. 앞으로 성장이지만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오늘 좀 빨리 하니까 또 속도가 빠르네요. 앞으로 성장 전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제 성장률이 10%에 갔습니다. 10%로 가면 실질 성장률이 9년이면 아직 8년이면 2배가 됩니다. 10%를 성장하면 1.1의 8성하면 2쯤 됩니다. 13% 정도 성장하면 한 6년, 7년 성장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73년도 제1차 오일쇼크 이후로 그게 5% 6%대로 떨어지고 79년 2차 오일쇼크 이후로 3% 4% 떨어지고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 리만 브라더스 이후로 2% 3%입니다. 2% 3%면 2% 3%로 성장해가지고 2배가 되려고 그러면 한 20년 가까이 성장해야 될 겁니다. 그 뭐 계산하면 나오는데 제가 금방 안 들었는데 1.02, 1점 또는 0.35 몇 성을 해야 나오는지 한 20성 해야 제 생각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이 3%만 성장해도 대단한 성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10% 성장에 익숙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잘 살아야 되는데 지난해나 금년에 3% 성장해봤자 별 표도 안 납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후퇴한 아이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분야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잘 알겠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사실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20년인데 1992년부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이랬습니다. 일본도 소득이 조금씩 줍니다. 우리나라도 텔레비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 소득은 지난분기에 조금 줄었어요. 0.몇% 줄었어요. 사람의 욕심이 과거에 10% 성장했으니까 경제가 잘못된 건 정책을 잘못한 거 아니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미국은 아까 했지만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은 3% 이상 성장을 합니다. 미국의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2%만 성장해도 양호한 겁니다. 근데 지금 3% 넘게 성장을 합니다. 3%면 1조 8천억에 3%면 38, 24, 3에서 5,400억. 5,400억 되는 5,400억 달러의 경제 규모가 하나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절반 되는 경제 규모가 1년에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3.5% 성장하면 올해 아마 미국 경제 3.5% 정도 성장하는데 3.5% 성장하면 거의 뭐 7천억 정도 되는 경제 규모가 생겨요. 어지간한 태국보다 크고 필리핀보다 몇 배 큰 경제 규모가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앞으로 성장이 대단히 힘들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 성장 요소인 성장 의욕군인데 기술은 다 사람의 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술을 과거에는 남의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뺏겨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핸드폰에서 앞서 나가는 게 그거는 남에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이폰하고 같이 경쟁할 정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좋은 핸드폰은 남을 보고 뺏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개발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뭐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에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를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와 같은 독보적인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자연과 과학기술이 아직은 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아까도 그랬죠. 경제발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가 되기 시작한 게 40년,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은 산업화가 되기 시작한 게 1868년부터 되기, 메이지 유신 때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30년 전쯤에, 150년 전쯤에 됐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연륜이 쌓여야 조금씩 발전합니다. 발전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한 세계화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발전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도체 예를 들면 핸드폰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고용에 만들고 일자리도 많이 나고 소득도 많이 발생할 텐데 왜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서 만드나 이런 생각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안 만들고 한국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비싼 걸로 하면 가격이 비싸면 해외 나라도 못 팔아먹습니다. 만들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주로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아이폰도 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세계화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처럼 북한은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삽니다. 그러니까 겨우 기하 성상을 해내는 나라입니다. 세계화가 되면 외국의 경제적 압력에도 맞서야 대응을 적절히 잘해야 되고 또 오늘에 중국의 사드로 우리나라 경제 제재를 가하듯이 그런 대로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잘해야 되고 이게 쉽게 답이 안 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뭐 그것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세계화는 여전히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세계화 되기 이전에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잘 나갈 때 자유무역을 통해서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일본보다 느리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규제를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창원에서 만드는 중에 하나가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걸 많이 만드는데 LG가 만드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요. 세탁기 이런 걸 수입 규제를 하고 있어요. 수입 관세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 발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입니다. 세계화의 문제입니다. 또 정보화의 문제입니다. 요즘 정보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 치면 여기에 누님 형님들은 뭐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있어요. 머리 열 필요 없이 핸드폰 잘 쓰시는 형님 누님들이고 핸드폰 치면 다 나옵니다. 저 이기우치 보십시오. 지금 그 핸드폰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뭐 했다 하는 거 다 써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보화가 그 핸드폰에 다 써져 있어요. 다른 사람도 글을 쓰고 이런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저도 잘못이 있는데 저라는 게 남자들이 잘못도 커요. 여자들을 너무 이렇게 고생을 시키니까 여자들이 애 낳는 거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사람보다도 더 안 낳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여성 한 사람이 1.23명을 낳아야 돼요. 1.23명. 평균 그렇게 낳아야 돼요. 그래야만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갑니까? 1.1도 안 돼요. 1.1 겨우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5,100만에서 5,20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2025년 정도 되면 5,200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5,100만 된 때가 10년 전에 5,100만 됐어요. 지금 1년에 2만 명, 3만 명 이런 거가 나가고 5,200만까지 갈 거예요. 어쩌면 그 전에 그만둘지. 그건 거의 안 돼요. 지금 보통 우리 때는 100만 명 넘게 태어났어요. 55년생은. 지금 몇만 명 태어나는 게 아닙니까? 1년에? 작년에는 40만 명 넘게 태어났는데 보통 43만에서 45만 명 태어나는데
원래는 40만 원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995년부터 인구가 거의 정체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2000년도 초부터 2005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요. 일본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주니까 장점이 또 있어요. 뭐겠습니까? 일자리가. 일본은 취직률이 엄청 높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100%, 전문대 넣어도 100%, 대학 넣어도 뭐 80%, 90% 이래갑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직업 취직 걱정하지만 지금부터 10년 후에 태어나면 일본하고 똑같아집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또 노인들도 저도 건강하면 10년 후에 직장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은 직장이 없지만 일본 가보십시오. 식당에 가보십시오. 기모노 입고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월급은 좀 적게 주고 이러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부화와 출산, 노령화 대응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아지면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14%가 넘어가면 7의 2배는 14입니다. 그러면 고령사회라고 우리나라 이미 고령사회에 들었습니다. 14% 이상이 65세 이상. 저도 2년만 지나면 자랑스러운 노인으로 자랑스러운 노인으로 불리가 됩니다. 예, 그 노령사회가 됩니다. 고령사회가 되고 그럼 그 다음 21%가 돼야 되는데 21%가 아니고 20%가 넘어가면 계산하기 쉬우라고 그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도 아마 앞으로 한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아마 초고령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빠릅니다. 인구도 급속도로 한편으로 경제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발전하니까 의료 수준도 높아들어가 생명 연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5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여기 아마 대학 계신 분 어르신들, 대학 60대 초반, 60대는 우리 시골에 60 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있는 분 한 두 집 있었는데, 그때는 뭐 옛날 이야기하면 뭐 배륵방에 똥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에서 그런 문을 잠가놨어요. 문을 잠가놓으면 뭐 가면 일을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놓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치매인 거예요. 우리 그때 치매인지도 몰랐어요. 뭐 정신이 살짝 갔다 다 이래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가놔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80도 청춘입니다. 지금 뭐 거의 90사시고 우리 세대는 거의 90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식 세대는 100살까지 살 겁니다. 요즘 뭐 술도 잘 안 자시고 다들 건강관리도 워낙 잘하시고 헬스클럽 가죠. 여기 오면 노래 연습시켜가지고 몸 피 잘 돌게 만들어주죠. 댄스도 시키죠. 뭐 탁구도 하죠. 머리 녹슬어 가지고 치매 걸릴까 봐서 뭐 바둑판도 갖다 놓고 장기판도 갖다 놓고 계속 머리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치매 걸리지 말게. 또 이렇게 강좌도 열어서 쓰시고 계속 머리를 써야 돼요. 육체도 써야 돼요. 안 쓰면 금방 노화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령화 대응이 대단히 큰 문제예요. 노령화가 되면 우선 일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생산을 안 하면 노인들은 다른 사람이 생산하는 걸 이렇게 걷어 먹어야 되는데 누가 생산하는 걷어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복제하면 먹이 살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속한 노령화, 생명 연수가 늘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뭐 3년, 2년 후면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젊은이들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해서 늘 저 마음으로 생각하고 늘 고맙게 생각해야지. 너가 열심히 일해줘야 내가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늘 생각하시는 게 젊은이에 대한 저는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초를 만들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마지막 경제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이 어렵습니다. 3% 정도 성장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일자리 확보가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계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 기계가 그냥 대신 생산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로봇, 뭐 자동차 공장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공장 가보시면 전부 로봇이 다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깔판 깔고 엔진 오면 엔진 위에 컨베이어 벨트에 달려가 들어오면 엔진 앞에다 걸고 차 문자가 오면 차 문자 걸고 그런 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체 만들고 엔진 만들고 다 로봇이 이렇게 납땜하고 전부 다 로봇이 합니다.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경제 성장을 하면 1% 성장하면 한 9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겼어요. 9만 개 1% 성장. 그러니까 옛날에 10% 성장을 한 거 몇 개 생겼죠. 90만 개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90만 개면. 아까 이야기했죠. 1년에 태어나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시대에 약 100만 명 정도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 다 공급해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50% 정도만 했대요. 그러니까 50만 개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성장률이 3% 정도밖에 성장 안 하고 더구나 1% 성장해봤자 이제 일자리가 2만 개 정도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도래하고 점점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 선진국의 경우는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근로시간 밸런스 같은 경우는 35시간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근로시간을 줄이고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 월급은 똑같이 하고 50시간 일하다가 35시간 하고 월급은 똑같이 달라고 그러면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기술이 갑자기 크게 발전해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월급 많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물건값이 비싸면 수출이 안 되면 일자리가 더 없어지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잘 모르는 분은 그냥 월급 올리면 되지 뭐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알고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합니다. 근데 자동화를 하면 제가 중진국 이사장을 할 때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때는 뭐 여기 계신 분 아닌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제 불황이 왔어요. 리만 브라더스 위기라고 해가지고 좀 어렵는데 하여튼 주택업체한테 뭐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주택업체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집을 산 사람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큰 은행이 막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 덕택에 미국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미국 경제가 잘 안 들어가면 지금도 20%를 차지하는데 세계 경제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경제가 안 들어가면 미국이 우리나라 투자한 지금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돈을 이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원에 있는 어느 공장에다 돈을 좀 이렇게 빌려드렸어요. 그래 한번 가가 물어봤어요. 뭐 하십니까?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장 자동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0억을 빌려갔는데 자기가 3억을 보태가지고 일본 기계를 사가 자동화를 한 거예요. 자동화를 하면 20명 고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 났네. 이거 돈 빌려주나 이거 일자리 없애버렸네. 그래서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3년만 하면 본전을 뽑는다는 거예요. 3년 지나고 나면 완전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는 24시간 돌아가도 잔소리 안 돼.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뭐, 시자 소리도 안 하고, 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여성분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그 기계를 우리가 만든다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기계를 만들려면, 아까도 했지만, 기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제출소에서 쇠 만들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쇠 녹이고, 가공하고, 또 아변하고 뭐 냉간하고 뭐 단단하게 만들고 뭐 자르고 이래가면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일본 기계를 수입하고 장식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냥 팍 줄어들어요. 일자리가 20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처럼 그러니까 이 해결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똑똑해져가지고 첨단 과학 기술을 해가지고 그와 같이 기계를 우리나라 직접 생산해서 자동화를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단번에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여대국을 보면 충분히 5년, 10년 내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문제도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근데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중소기업에는. 왜냐하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독일 같은 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한 70% 정도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 60몇 프로 됐어요. 지금은 55% 정도 됩니다. 앞으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가지고 젊은 청춘들이 중소기업에 일하는 것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부모님들도 지금 어르신들, 형님들, 누님들께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너무 월급을 많이 받는 거는
그건 국가 전체를 위해서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나고 좀 중소기업에도 일반 대학생 졸업생들이 좀 많이 취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겁니다. 일찍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아까 전 세계 시장이 9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얼마라고 했죠? 1.4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 굉장히 돌풍만한 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한 1.2%, 1.3%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3만 불 앞으로 미국은 지금 한 5만 불 정도 됩니다. 5만 불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5만 불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해외 시장은 계속해서 개척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절대로 말을 하기는 쉽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난제가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시고 또한 FTA 자유무역지역 체계라면 어떤 분들은 그건 나쁜 제도다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아까도 했지만 일본이 발전한 가장 큰 동력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자기들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한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무역이 공정무역이라는 이름하에서 각종 규제를 많이 하는 무역제도를 미국이 채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FTA는 그런 무역 규제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FTA를 체결해가지고 땅덩어리는 10만 평방킬로미터, 사람이 사는 거는 3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이지만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경제 영토는 점점 확장해 나가야만 우리가 4만 달러, 5만 달러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중국 시장인데 다음에는 동남아, 그 다음에 중남미, 그래 지금은 손자들 이런 사람들 자꾸 해외로 보내야 됩니다. 해외로 보내가지고 쓸쓸하겠지만 그래야만 우리나라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보내고 또 이쁜 코 큰 사람 있으면 그것도 장가가도 괜찮습니다. 시집가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되냈는데 다 죽으면 그만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영생한다고 믿으시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폭넓은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쫓겨서 안 되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난번에는 1시간 10분 했는데 제가 시간을 잘 맞췄습니다. 서둘르니까 55분 만에 끝마치도록 저 이기우입니다. 이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우입니다. 감사합니다.